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식탁 위의 단골 손님인 감자는 맛도 좋고 영양소도 풍부한데요. 감자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서 변비를 완화해주고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감자는 햇빛을 받으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일종의 불안장애로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느껴지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마련일 것입니다. 불안감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보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안감의 강도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극심한 불안감이 이어지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통이 동반된다는데요. 이를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불안장애에는 공황장애와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등 조금씩 다른 여러 정신질환이 속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란 공황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를 말한다는데요. 공황발작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다양한 신체 증상과 함께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공황발작의 임상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마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 지칠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의 경우 심각한 증상으로 생각해 응급실에 가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식은땀, 어지러움, 죽을 것 같거나 미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에서는 이러한 공황발작이 이유가 없이 자주 생기게 되는 특징이 있고 이런 발작 증상이 지속되면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게 되는 예기 불안이 있게 됩니다. 공황장애가 의심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진단 및 검사를 받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내과적 질환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신체 질환의 유무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체 질환이 없다면 정신과적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정신과적 임상척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거나 동반되는 정신과적 질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선천적 혹은 유전학적 요인, 심리적 취약성, 스트레스 등이 공황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있게 되고 불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공황발작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불안을 느끼는 성향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한번 불안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냥 넘어가고 덤덤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심하게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반응으로 인하여 불안 증상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불안을 유발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서 회피 반응이 일어나면서 공황장애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사실을 조기에 알게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약 70에서 80%의 환자는 상당한 호전을 볼 수 있다는데요. 공황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약물은 크게 항우울제와 함께 항불안제에 해당하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항우울제 중에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약물 치료는 공황 발작을 예방하거나 적어도 공황 발작의 증상의 빈도나 그 정도를 경감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다시 증상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예기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약물을 통하여 증상이 경감되면서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이 공황장애 치료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다는데요. 우울 증상이 있을 때 약물 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병두개 자기자극술을 이용할 수 있고, 정량화 뇌파 검사는 뇌파를 분석하여 뇌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박 변이도 검사는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라는데요. 자율신경 활성도와 균형도, 스트레스 지수와 피로도를 체크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 치료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공황장애 증상은 대체로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양호한 편이라서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을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황장애는 재발이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증상이 호전되고 난 뒤에도 약물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정신과 질환인 공황장애. 내 몸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나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고 치료와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길 바랍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긴장을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 수면에 관심을 가지고 숙면을 취하고 식사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을 통해 긴장을 이완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과 상품을 알리는 광고는 마케팅의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요즘에는 디지털 매체의 눈부신 성장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여기저기 광고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카페에 앉아있거나 어디에 있어도 한 손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쇼핑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 자체가 광고를 통한 소비자 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반복해서 광고에 노출되고 그 단편의 기억들로 소비를 하게 된다는데요. 이렇듯 광고는 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마케팅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 경쟁이 치열한 신제품이나 기획상품의 경우 광고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낄 텐데요. 이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광고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광고 대행사에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종합광고 대행사. 이곳은 10여 년 동안 쇼핑몰과 제약사, 유통사, 가전제품 등 다수의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의 온오프라인 전문 광고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다수의 브랜드 광고 연출 경험이 있는 종합광고 대행사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 니즈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영지원팀과 마케팅팀, 그리고 디자인팀과 영상제작 편집팀으로 구성되며 이커머스 역할에 중요한 SNS와 앱, 그리고 오프라인 광고 등 각 매체를 이용한 미디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광고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쓸까요? 광고회사 입장에서는 광고주분들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광고를 원하시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광고가 들어왔을 때 전략적으로 맞는 플랫폼이 있는지, 표현하고자 하는 컨셉이 맞는지에 대한 기획을 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광고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 개발한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대행사에 리플렛과 온라인 배너 제작 의뢰를 맡겼다고 하는데요. 제품 상세 매뉴얼 및 정보를 기반으로 리플렛과 온라인 배너를 기획하고 카피라이터와 회의를 통해 디자인 방향을 잡아 시안을 제작하고요. 광고주와 협의를 통해 수정을 2-3번 정도 거친 후 광고주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기대 이상으로 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효과적인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과 전문성을 갖춘 광고 대행사에 광고 의뢰를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김경민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저는 보통 우리가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 회사의 일과 생활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면서 광고주의 니즈를 보다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업무 환경을 보다 유연하게 조성하기 위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 근무 및 업무가 끝나면 조기 퇴근 등 효과적이고 즐겁게 일을 해야 창조성과 독창성이 발휘된다고 믿고 있기에 그런 회사를 만들고자 설립했습니다. 광고주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각 파트별 디렉터 배정으로 퀄리티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모션 수행으로 새로운 마케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진심 어린 커뮤니케이션 컨택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변화와 상황에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객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광고 의뢰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에 신규 매장을 하는 큰 매장이 있었는데요. 기획 단계부터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 광고 이미지부터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획 단계에서 집행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과까지 잘 나와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네, 전문적이고 트렌디한 영상 제작 및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마케팅으로 클라이언트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고민하며 전문적인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여 인지도 있는 광고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음주, 흡연 등의 영향으로 위암과 대장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무엇보다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특히 매년 국내 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암 중에서도 한국인들에게 자주 발생하고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은 위암과 대장암이라는데요. 소화기관인 위와 대장의 점막 조직에서 발생한 세포가 선암성 변화를 보이면서 종괴 또는 궤양 등 악성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이 점점 주위로 커지면서 위벽을 관통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의 경우 초기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령대에 따라 국가암검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본격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40대 이상이라면 1, 2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하는 것도 힘들고 암세포가 많이 전이된 상태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암보다 위암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시경을 활용하면 평소 눈에 띄는 증상이 보이지 않는 초기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내시경은 입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식도와 위, 십이지장을 관찰할 수 있다는데요.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조직 검사를 실시해 진단할 수 있고 위암을 비롯해 식도염과 식도암 등 다른 질환도 조기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대장 내부와 대장에 인접한 소장 말단부를 관찰할 수 있다는데요. 대장암 외에도 염증이나 용종, 출혈을 진단할 수 있으며
내시경으로 장 내부를 관찰하면서 용종이나 상피하 종양을 제거하거나 출혈 부위를 지혈하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 시 위 내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검사 전날 저녁 9시 이전까지 식사를 마치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금식해야 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장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검사 7일 전부터는 씨가 있는 과일이나 깨, 해조류 등의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장 정결을 위한 약물 역시 올바르게 복용해야 합니다. 위암, 대장암 등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길 바랍니다. 박우현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암과 대장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위암과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위암과 대장암이 2~3배 증가하게 됩니다. 위암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헬리코박터균 감염, 짠 음식 섭취, 그리고 흡연 등의 위험 요인이 있겠습니다. 대장암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중요한 점은 가공육 섭취, 그리고 높은 열량, 고지방 식이,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칼슘 및 비타민 D 부족 등이 있겠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생깁니까? 놀랍게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암의 경우 초기에는 아주 가벼운 복부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가면 위암의 경우에는 구역질이 난다든가 입맛이 떨어지거나 복통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놀랍게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초기에는 설사나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항문에서 출혈이 난다든가 빈혈, 그리고 복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누구나 수면 내시경이 가능합니까? 모두가 수면 내시경 검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나 급성기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폐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고 환자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수면 내시경 검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짠 음식, 탄 음식 등의 음식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붉은 고기, 고지방 식이, 고단백질 식이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고 야채와 과일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몸을 자주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 또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자주 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즘에는 창문을 열기도 망설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환기와 미세먼지 차단이 동시에 가능한 기능성 방충 방진망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요즘 날씨는 집안을 환기시키기도 좋은 계절인데요. 하지만 불청객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로 피부나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폐로 흡입돼 호흡기에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이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창문을 닫아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창문을 닫고 지내면 오히려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어 자주 환기를 해야 한다는데요. 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축적돼 실내 공기질이 더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환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미세먼지 유입의 걱정을 덜고 환기시킬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실내 공기 환경을 최대한 숲속 청정자연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는 뜻을 담아 기능성 방충 및 방진망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해충만을 차단하는 방충망의 역할을 발전시킬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과거에도 기존 방충망을 이중으로 설치해 기능성을 높이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증명이나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충망의 중요 기능 중 하나인 환기성과 시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해충 차단뿐만 아니라 먼지와 황사, 미세먼지까지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단순히 방충 기능에만 충실했던 일반 알루미늄 재질의 방충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될 확률이 높고 외부로부터 발생한 먼지의 실내 유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인체에 무해한 소재를 사용하며 기본 방충에 충실한 것은 물론 미세먼지까지 잘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이 제품은 1mm 이내의 망구조와 공기 마찰을 통한 정전기 발생으로 유해물질 차단 성능이 높으며 이에 대한 특허증도 출원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품은 정전기 유지 및 높은 내구성을 가진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두 가지 친환경 섬유 소재로 만들었는데요. 공기 마찰을 통해 정전기를 발생하고 방충망 조직에 발생한 정전기는 방충망에 접근하는 초미세 입자를 차단하거나 밀어냅니다. 그리고 정전기 발생 이후에 수분이 침투한 후 빠지면 다시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국제공인시험연구원을 통해 제품에 대한 미세먼지 차단 테스트를 한 결과 PM5에서 PM10 미세먼지 기준 약 59.1%의 차단율과 PM3에서 PM5 미세먼지 기준 약 50.8%의 차단율, 그리고 PM1에서 PM3 초미세먼지 기준 약 30.3%의 차단율과 약 70% 이상의 공기 투과율이라는 결과를 내어 그 성능을 증명받았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와 마을회관 등 다양한 장소에 기능성 방충 및 방진망 시공 작업을 했다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방문해 기능성 방충 및 방진망을 교체한다고 하여 현장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공간마다 있는 방충망을 떼어낸 후 지하주차장 한쪽에 작업대를 설치해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기능성 방충 및 방진망 원단을 창틀에 촤르르 펼쳐준 후 크기에 맞게 재단을 합니다. 그리고 창틀홈에 맞춰서 고무 패킹을 끼워 단단하게 고정시킨 뒤 남는 원단 부분은 깔끔하게 잘라준다는데요. 이렇게 신속하게 작업을 마치고 창문에 다시 끼우면 끝! 벌레와 미세먼지는 막아주고 공기순환은 잘 되며 시야 및 투과성이 좋아 언제든지 창문을 열어 환기할 수 있다는데요. 요즘에 창문 열어놓으면 꽃가루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환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조금 더 자주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꽃가루나 또 미세먼지를 잘 걸러주는 제품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환기가 중요한 건 알지만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실내로 들어올까봐 걱정이 된다면 이제는 기능성 방충 및 방진망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창문을 개방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초미세먼지 차단율을 높이기 위한 제품군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전원주택 등 주거시설에 적용하는 민간자재뿐만 아니라 조달 시장 등록을 추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자연치아와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3D 모의 수술로 식립 오차 범위를 줄여주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나 머리카락, 뼈 등 신체 곳곳에 노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치아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우리의 치아는 음식물을 저작하고 발음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며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노화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음식물 섭취에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치열 변형이나 잇몸뼈 퇴화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내원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임플란트란 빠진 치아 부위의 잇몸뼈에 지지대를 고정시켜 치아 뿌리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보철물을 만드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연 치아와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뛰어나고 틀니에 비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방법이 고안되었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환자들의 선택 범위 역시 확대되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치과 의사의 경험에 의존하여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며 잇몸을 절개하여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후의 통증과 붓기가 무절개로 수술한 경우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 무절개 또는 최소절개로 진행되어 출혈과 부종 및 감염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무절개로 진행할 경우에는 봉합사로 잇몸을 꿰매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아서 수술 후의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어 많은 환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CT와 구강 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환자의 구강 데이터를 수집한 후 컴퓨터로 모의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는데요. 모의 수술 후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치료 계획에 따라 가이드를 제작한 뒤 이를 활용해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식립한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수술용 가이드 제작 기간인 약 일주일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임플란트 치료 기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식립을 한 후 2개월에서 3개월의 고정 기간을 거친 뒤에 보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뼈 이식이 동반된 임플란트일 경우에는 4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고정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모두 자란 이후에는 치아가 새로 나지 않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만약 치아를 상실한 상태라면 치과에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 후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김강재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잇몸뼈가 부족할 경우에는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가 필요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 전에 뼈 이식을 먼저 하고 임플란트 수술까지 몇 개월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고요. 임플란트 수술과 동시에 뼈 이식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 심장 판막 수술 병력 등의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저질환들은 수술 시에 지혈을 어렵게 하거나 수술 후에 치유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수술 전에 환자의 병력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임플란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차원 CT 촬영과 수술용 가이드 제작을 통해서 미리 모의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의 수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부작용을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대부분의 수술이 잇몸 무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붓기나 통증이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치과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치료 계획 결정과 모의 수술은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풍부한 임플란트 수술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치과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플란트는 수술 이후의 관리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부터 수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인 매장의 증가입니다. 특히 최근에 인건비 상승과 맞물리면서 직원 수를 줄이거나 아예 무인화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무인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경기 침체에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취업 대신 창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특히 다양한 아이템 중에서도 카페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커피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커피 소비량이 많고 식문화의 변화로 이제는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현재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일 정도로 카페 창업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카페 창업을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하다는데요. 소비가 많은 만큼 커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별화된 컨셉트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무인 카페. 이곳은 효율적인 무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 카페라고 하는데요. 저희 카페는 2021년 9월에 론칭하였고요. 1년 8개월 만에 160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 시작과 끝은 부동산이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무인 카페만의 최적화된 상권 분석과 프리미엄 인테리어 그리고 퀄리티 있는 음료를 통해서 고객과 가맹 사업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 무인 카페 브랜드입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자 따뜻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조성했다는 이곳. 특히 매장 내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은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머물다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을 비롯해 중장년층도 손쉽게 무인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우선 키오스크 앞에 선 후 메뉴 화면을 봅니다. 고소하고 다크로스팅된 아메리카노와 부드러운 꽃향기와 바디감, 그리고 산미가 강한 프리미엄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달달한 아이스 초코와 시원한 에이드, 향긋한 티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 뒤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가 끝나면 컵이 나오는데 아이스 음료일 경우 제빙기에서 얼음부터 받고 따뜻한 음료일 경우 커피 또는 음료 머신기에서 음료를 받으면 된다는데요. 음료 머신기 바로 옆에는 컵홀더와 뚜껑, 빨대, 휴지가 구비되어 있어 필요한 물품을 챙겨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일단 맨날 그 봉지 커피만 마시다가 분위기 전환하고 싶거나 이제 손님들 친구들 이렇게 오고 하면 이렇게 와서 마시면 맛있는 커피를 이제 마실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여기 선택의 폭도 넓고 그래가지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약 31가지의 음료 제조가 가능하고요. 현금 결제는 물론 단골 시스템과 스탬프, 모바일 쿠폰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안과 안전을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사의 앱을 통해 매출 확인부터 결제 관리, 커피 머신기 원격 제어 등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점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데요. 처음에는 무민이라는 시스템이 낯설고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직접 운영해보니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10%도 안 되는 것처럼 기우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덜고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지도 않아서 다른 일을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또 본사에서 운영 노하우와 관리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셔서 창업 초기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본사에서는 점주와 함께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요. 보통 가맹계약 이후에 입지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선 입지 분석 후에 가맹계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예비 점주들이 놀라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데요.
예비 점주님들이 만족할 만한 입지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가맹점도 잘 되고 본사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윈윈 전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오픈 3일 동안에 저희가 전단지랄지 판촉물을 4,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주요 타깃은 슬세권이라는 슬리퍼 신고 오갈 수 있는 그 상권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전단지나 판촉물을 배포를 해드리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머신에 오류가 생기면 본사에서 직접 CS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출동을 하거나 웬만하면은 본사에서 원격으로 제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오픈 시에는 오픈 지원 팀이 매장에 와서 직접 비품 정리나 매장 세팅을 담당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솟는 인건비로 인해 어떤 창업을 해야 좋을지 고민이라면 인건비 걱정이 없고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 기반의 카페 창업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세금 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병은 법무사와 함께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네, 저희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서류를 제출해주는, 대행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부동산 거래가 있다거나 법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 등기 신청, 법인 변경 등기 신청을 하고요. 또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고 또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다거나 채권자를 알 수 있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 변제 공탁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개명, 호적증명 등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 시까지 일어나는 모든 거래 행위를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한 상담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적 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람의 심리가 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증여하지 않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 또 증여 후에 나중에 길어질 수 있는 노후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금도 문제지만 증여를 한 후에 자녀들이 나몰라라 할지도 모르니 이참에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볼까 고민 중인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상담받으러 온 고객 중에 슬하에 아들의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가, 아파트,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고객은 평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상가는 큰아들에게, 아파트는 작은아들에게, 시골에 있는 작은 토지는 딸에게 주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믿었지 않았죠. 자신이 죽고 나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각각 증여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문제입니다. 상가, 아파트, 토지 각 5억 원이라고 가정한 뒤 각각의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면 자녀들은 각 7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취득세까지 합하면 거의 1억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네, 유언 대용 시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시가 5억 상당의 상가를 큰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로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를 해준다면 취득세 4%인 2천만 원, 증여세 7천만 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1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하면 7,200원의 세금으로 상가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외국의 유명 인사들도 이 신탁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대표는 자신 아내에게 자신의 재산의 45%를 그리고 10%는 친인척에게 나머지 45%는 자선단체를 지정해 물려줬습니다. 이때 활용한 제도가 신탁 제도입니다. 또한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등도 죽기 전에 이 유언 신탁 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지만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언 대용 신탁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네, 신탁 당시 증여세가 거의 없다는 점 외에 효도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도계약이란 부모가 부양 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부동산 목록을 정하면 되잖아요. 자녀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부모는 재산을 되돌려받아야 되지만 자녀의 동의 또는 소송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을 하면 필요한 경우에 자식의 동의 없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 신탁제도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증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부담은 줄이고 부양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요?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법무 사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잘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정하고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법인 분야를 전문 분야로 정했습니다. 법인 고객이 저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한다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가 법인 고객들을 위해 컨설팅 회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컨설팅 회사에 200개 지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김광훈 원장과 함께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부풀어 오르거나 빨개지거나 그 다음에 거기 고름이 차거나 그다음에 각질이 생긴다던가 털이 빠진다던가 그 다음에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 또는 까만색 반점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 피부같이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지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피부병이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어떤 피부 질환이 많이 생깁니까? 가장 많이 병원에 오는 피부병은 농피증이라는 피부병이 있는데요. 농피증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이제 고름이 차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주로 이제 입 주변이나 얼굴, 겨드랑이, 배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굉장히 가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핥거나 긁는 그 위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피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농피증의 주 원인은 세균이에요. 세균인데 세균이 묻었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뭐 피부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세균이 묻어 있는데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이제 세균 침투가 이제 쉬워지면 그때 이제 농피증에 주로 걸리게 됩니다. 농피증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주 원인이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을 잡는 항생제라는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뿌리거나 또는 이제 약용 샴푸에 항생제 성분을 넣어서 샴푸를 이제 감는 그런 형태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약물은 이런 식으로 치료하지만 스스로 이겨내는 것도 이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유산균을 먹이거나 아니면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는 오메가라는 영양제를 먹으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농피증 외에 또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계절적인 영향이 강하긴 하는데 알레르기성 피부병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알레르기성 피부병은 알레르기라는 것 자체가
몸 안에 들어오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성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음식물, 기생충, 외부 환경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이 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그 빨개지거나 이제 가렵거나 부어오르거나 이런 증상을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많이 가려우니까요.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가장 그 좋은 거는 우리 반려동물 아이가 어떤 이제 알레르기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시면 이제 여러 검사를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이 어떤 알레르기의 원인이 있는지를 이제 그 알게 되고, 그 알레르기의 원인을 피하는 것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인데,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이제 가라앉히는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효과적인 항히스타민 물질이 보통 스테로이드라고 불리는 물질인데,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제 부작용을 걱정을 하세요. 근데 부작용이 적당한 용량과 정확한 용량을 사용하면 이제 크게 부작용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감염성 피부병도 주의해야 한다면서요? 네, 많은 보호자님들이 수의사한테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피부병이 있는데 이게 사람한테도 없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피부병은 사람한테 옮지를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고양이 피부병 중에 링웜이라는 피부병이 있는데, 고양이 피부에 각질이 생기거나 털이 빠지거나 굉장히 가려움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인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 고양이가 털이 빠지거나 각질이 이제 생기는 그런 피부병이 있고, 내 몸에도 비슷하게 이제 빨갛게 원형 형태로 부어오르거나 간지러운 그런 부위가 발생이 되면, 이거는 이제 사람과 고양이가 같이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고양이는 동물병원 가시면 되고 사람은 사람 피부과로 가시면 됩니다. 동물 보호자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물들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평소에 본인의 반려동물들을 충분히 이제 관찰을 하시고 잘 관찰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걸 잘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피부가 안 좋다고 해도 이제 병원에 바로 가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는 조금 피부가 안 좋으면 계속 핥거나 이제 긁거나 해서 그 병을 키우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피부병을 발견하시면 초기에 바로 병원에 가셔야지 치료가 이제 쉽게 되니까 이제 방치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사랑을 가지고 이제 반려동물을 잘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잘 모르셔서 이제 실수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수의사 되기 이전의 직업이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도 이제 반려동물을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질문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면 반려동물을 잘 키우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모기에 물렸을 때 대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기에 물리면 물린 부위를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알로에나 녹차 티백을 바르면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물린 부위에 침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균으로 인한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물파스는 영유아에게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